오랜만에 뵙습니다. 홍진채 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오랜만에 오늘은 그동안엔 저희가 이제 좀 책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투자 얘기, 시장 얘기 좀 많이 해보려고요. 네. 더 부담스러우시죠? 뭐 투자 얘기가 그렇지만 시장은 저도 잘 안 봐가지고 시장 뭐 잘 안 보세요? 어떤 좋은 말씀 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시죠. 아니 네. 근데 시장은 뭐 이렇게 막 오른 것 같아서 보면은 2,600, 떨어진 그쵸. 것 같아서 보면 2,500. 맞아요. 계속 네. 그 사이에서. 근데 지겹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막 신고가 뚫고 이러는데 심지어 중국마저도 네. 막 부양책. 네, 그러니까 중국 이러면서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의 양대 안 좋은 시장 둘 하면은 이제 뭔가 중국하고 한국이었는데. 네, 쌍대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안 좋은 이유로 물론 또 중국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자본시장의 불투명함, 비효율성 뭐 이런 게 또 꼽히고 있었는데 똑같이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좀 중국이 가버리니까 좀 아쉬운 중국 막 마음이 부양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너네만 참 가냐? 예, 왜 아니 일본 좋을 때는 중국 때문에 한국 못 가고 또 막 중국 좋으면 일본 때문에 이러면서 한국 못 가고 막 엔화 어쩌고 이러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만 다 긁어서 한국에 갖다 붙이고 있구나. 뭐 국장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 혹시 라쿤 자산운용은 올해 어떠세요? 뭐 저희는 사실 뭐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수익률은 뭐 본인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네,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지금 아직 10월도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얼추 한 4분기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 주식 시장은 좀 투자하기에 어떤 시장이라고 보세요? 난이도라고 봐야 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의 과거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느끼시기에 뭐든 주관적이어도 좋고요. 시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4, 5, 6월에 특정 섹터들 쏠림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 섹터들 주식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래서 좋았는데 5월 말 6월 초 넘어가면서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6월에 또 더 심하게 가버리니까 6월 말 7월 초 넘어가면서 이건 좀 많이 과하다 싶어서 좀 줄였는데 다행히도 줄이고 나니까 7월 이후에 이제 주식들 다 빠져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뭐 제가 줄였다라고 표현했다시피 뭐 다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 전망은 또 다르니까 장기적으로도 안 좋아 보였으면 다 팔았겠지만 또 뭐 그래서 그냥 좀 줄이고 남겨둔 거에서는 얻어맞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뭐 저희도 마이너스이고 상반기에는 많이 벌었고 그래서 상반기 벌었던 걸 얼마나 까먹냐의 이슈인데 아무튼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정치나 국제 정세나 아무튼 투자를 하면서 남 탓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뭐 그냥 어쨌거나 다 나의 선택이고 뭐 누가 뭐 해서 내가 손해 봤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 굉장히 쪽팔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올 하반기는 특정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금투세요? 제가 뭐 좀 언급하긴 좀 근데 그렇고.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제 공부운을 이제 갖고 계시는 거라. 그 화가 나긴 하네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이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또 그만큼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한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수가 답보 상태여서 그렇지 뭐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AI, 뭐 HBM, 그렇죠? 뭐 전력기기, 화장품 아니면 음식료도 상반기까지는 좋았었고 개별 섹터로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많았어요. 그렇죠? 뭐 개인 뭐 압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자면은 세 자릿수 수익률 나오신 분 뭐 많으시고요. 뭐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7월 들어서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꺾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아주 세게 꺾이면서 반도체를 얼마나 담고 있었냐에 따라서 또 하반기 희비가 많이 갈라지기도 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얼마나 안 좋았냐가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참 HBM으로 많은 수익들을 봤는데 근데 뭐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이게 이례적으로 힘든 장이었냐 하면은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국장 원래 그런 거니까 언제는 쉬웠냐. 근데 진짜 국장에서 수익률 꾸준히 내시는 분들은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안 해봤으니 모르죠. 강하게 잘하는 사람. 안 그래도 버핏 클럽에서 그 최소한의 주식 공부라는 이제 연재 칼럼 계속 쓰셨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엔터주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화장품, 음식료 등등 이제 섹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K 화장품 가성비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게 확실히 좀 대한민국 산업에서 해외랑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 산업들 아닌가? 그렇죠. 예. 해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트렌디하죠. 현재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데이터의 약간의 해석의 여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좀 중기적인 한 3, 4년 정도 봤을 때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도 꽤 좋은 기대감이 묻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 약간 여기에서 이제 섹터별로 한번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또 크게 오르다가 크게 빠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뭐 인디 브랜드들, ODM 다 같이 오르다가 하반기 들어서 막 어떤 거는 많이 꺾이고 어떤 건 조정받고 다시 가고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라고? 그래서 제가 버핏클럽 칼럼에서 그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쓰긴 했는데 이게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워딩을 해버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원래 그 전에 연재 제목이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보통은 모멘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모멘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당장 다음 분기 혹은 이번 달 혹은 이번 10개 어떤 반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월초, 월중, 월말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때그때의 숫자 트렌드를 쫓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기관이건 개인이건 막론하고. 이거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네, 수출 데이터 보고 뭐 IR의 톤 방향이라던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제 추정치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숫자가 얼마나 찍힐 것이냐, 컨센 대비 상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투자 포인트의 거의 한 80% 이상으로 중요도를 두고 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PER이 됐든 PBR이 됐든,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지표에서 얼마 프리미엄을 얹어서 뭐 가격을 산출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 얼마의 멀티플 배수를 줄 거냐, 뭐 이런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기분 좋을 때 많이 줄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나쁘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물론 그 명백한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리고 실적 발표도 명백하게 하긴 하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은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기분이 좋으면은 미래의 실적을 좋게 전망하고 기분이 나쁘면 미래의 실적을 나쁘게 전망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투영이 되죠. 네, 인간이 하는 주관적인 의사결정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들 그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주관이 나 혼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투자자의 의사결정들, 그리고 또 금융당국자의 의사결정들, 그다음에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들, 그 모든 것에 다 주관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하나의 팩트를 봤을 때, 하나의 동일한 펀더멘탈을 보고도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 기분이 나쁠 때 얼마나 프리미엄을 뺄 수 있을까, 디스카운트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범위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개별의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인 것 같거든요. 좋은 순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제 칼럼을 먼저 썼고, 그러면은 이런 원칙론을, 방법론을 실제 섹터에 적용하는 예시로서 그 세 가지 섹터를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돌아왔는데, 뭐 화장품, 그래서 ODM과 브랜드를 봤을 때 누구에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둘 중에서 물론 또 질문을 받는 걸 싫어하시지만 요건 쉬운 질문이니까, 자, ODM과 브랜드 둘 중에서 변동성이 큰 쪽이 어디일까요?
변동성이 큰 큰 쪽, 쪽, 좋을 때 되게 좋을 수 있고 안 브랜드겠죠? 좋을 때 되게 안 좋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이 ODM과 브랜드 둘 중에 어디일까요? 브랜드 아닐까요? 그렇죠. 브랜드는 특히나 화장품 브랜드는 그때그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되게 좋았다가 되게 나빴다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물론 굉장히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상당히 길지만 그 명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뭐 중가, 저가 브랜드에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경우는 적고 그보다는 그때그때 개별 제품의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가 더하기 가격 등등등 뭐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네. ODM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그들이 얼마나 공정 관리를 잘하고 좋은 원가, 좋은 수율, 그다음에 고객사 응대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런 능력에 따라서 ODM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ODM이 좀 더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화장품 업황이 단기적으로 다 같이 되게 좋을 때는 둘 다 잘 나가겠죠. 둘 다 잘 나가면서 여기에서 브랜드와 ODM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것이냐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번 상반기를 보더라도 4월, 5월, 6월이 각각 다 달랐거든요. 누구에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것이냐. 근데 사실 이게 업황이 꺾인 거라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업황이 꺾였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누구를 더 디스카운트를 할 것이냐에서는 명백하게 브랜드를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반기까지만 네. 하더라도 좀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물론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근데 안 좋을 때 꺾일 때는 브랜드가 말 그대로 네.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내가 수익을 내려면은 그 브랜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제 데이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ODM의 선제 데이터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주문을 주는 그 브랜드사의 직원이다. 인 경우에는 뭐 그래도 조금의 감은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ODM사는 그 선제 데이터를 잡아내기는 참 어렵지만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실제 매장에 가서 얼마나 매대에 많이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매대에서 얼마나 많이 집어가고 사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투자자로서의 나의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브랜드가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ODM보다. 그 브랜드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매장에서 이 물건들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한국 올리브영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오프라인 샵들 아니면은 뭐 아마존의 그때그때 트렌드 지표 나오는 것들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몇몇 회사들은 그 선제 데이터가 꺾이는 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탕탕탕 빠지는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투자 난이도는 이제 브랜드가 더 높다.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근데 그 선제적인 데이터 물론 이제 항상 뭐 월 초에 그 선적 물량이 수출 물량이 좀 줄었고 그게 월말이나 다음 달로 이연됐다. 이거는 또 지나가봐야 아는 거고 네. 그게 한 달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보름 단위도 아니고 10일 단위로 달라질 때 또 주가 변동성이 크게 그쵸. 나타나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속된 말로 털렸다. 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는 좀 뭐랄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꺾였다는 게 결국은 꺾였으니까 팔자라는 의사 결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서면은 다시 사겠다라는 거랑 숫자가 그다음 다시 잘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이게 꺾였다라는 게 YOY로 꺾인 거랑 QOQ로 꺾인 거랑 아니면 10일 단위 기준으로 꺾인 거랑 또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꺾인 것도 YOY 한 30% 하다가 YOY 20%가 되었다. 이걸 꺾인 거라고 볼 것인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막 30% 하다가 40%가 됐을 때는 모두가 기분이 좋지만 30 하다가 20이 되었다. 물론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라는 건 분명히 좋은 건데 나쁘게 볼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 20%나 더 잘했다라는 건. 그렇지만 30 하다가 20을 했으면 그 숫자 자체는 모멘텀 자체는 전년 그 전 분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약해진 거니까 안 좋게 볼 여지도 있는 거고 안 좋게 보는 누군가가 주식을 파니까 주가는 꺾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이거를 진짜 꺾였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 돌아설 때 다시 사는 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든 면에서 되게 난이도 높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난이도 높은 게임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보기에
만약에 현 시점에서 내년까지 YOY 20 정도는 계속 찍어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근데 주가는 만약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주가의 레벨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기 데이터만 보고 주식을 많이 팔아놨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또 내가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달라지는 그 숫자를 보고 해석을 하고 이걸 홀딩을 할지 더 살지 일단 팔고 더 지켜볼지를 또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또 고민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팔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보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대부분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곧 변동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네. 그 이후의 거는 그러면 뭘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선제적인 데이터는 때로는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후를 판단을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에 내재된 게 무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언제 돌아설 것이냐, 돌아서는 걸 나는 미리 잡아야지. 결국은 이런 게임으로 계속 접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계속 길게 말씀드린 게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회사에 대해서 한 좋게 볼 때 PER 한 30배 줄 수 있고 나쁘게 볼 때 PER 한 12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섰다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 PER이 25배다 그러면은 좋을 때 업사이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 반토막은 쉽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PER이 40배, 50배 갈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건 이례적인 이벤트다라고 보는 거고 확률적으로 나는 유리한 게임이 아닌 상태인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런 분포, 그런 업사이드, 다운사이드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30배, 12배 사이를 볼 수 있는데 PER이 한 15배까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좋은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분이 조금만 좋아져도 PR 30배까지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기분이 더 나빠지고 또 안 좋은 데이터 계속 나오고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러면 뭐 12배까지 간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다운사이드는 현 시점에서 뭐 10몇 %,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되게 쉬워져요. 혹시 좀 음식료주에 그걸 대입하기에는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래서 음식료주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섹터를 말씀드린 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음식료에 대해서도 음식료가 4, 5, 6월까지 뭐 그 이전에 뭐 K 영화, K 드라마 뭐 많이 떴었고 뭐 김밥 난리 났죠. 네. K 영화, K 드라마, K-팝 뜨고 난 다음에 뭐 화장품도 그에 동행해서 뜨고 그러면서 K 음식료가 K 푸드가 조금 늦게 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K 푸드까지 어떤 일종의 테마가 확장된 이유가 특정한 회사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하기 음식료의 수출 데이터가 잘 잡히고 있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동일하게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음식료가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음식료의 강점은 안정성이죠. 네. 안정성이고 그러니까 먹거리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안정성인데 근데 문제는 음식료업의 실제 실적들을 봤을 때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한 2년 이상 음식료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업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디테일하게는 할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일단 넘어가서 근데 일단은 그 원재료나 환율 등등의 등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거기에 정부 규제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적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 시장은 내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가 그나마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프리미엄의 요소로 좋게 볼 수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뭐 15배 이상 주기는 어렵죠.
어려운 와중에 수출이 터졌다. 그러면은 수출이 터졌을 때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그 자체로 매출액의 업사이드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규모의 경제라던가 아니면 원재료를 혼용을 한다던가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섭력도 생기고 정부의 규제도 국가마다 다를 거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업의 그 불확실성, 변동성, 디스카운트 요소를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을 해서 이익을 잘 내는 회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 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 더하기 업사이드 모멘텀 더하기 디스카운트 요소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요소들로 인해서 한 20배, 30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수출을 잘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비용. 네,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잘하면 당연히 돈 더 많이 벌겠지.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우리 물건을 갖다 판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힘들고 네. 그러면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한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쓰든 혹은 여러 가지 영업상에서 그쪽에게 현지에서도 뭐 현지 유통망을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저쪽에게 좀 더 많은 호의를, 페이버를, 수혜를 주는 쪽으로 그쪽이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내보내면은 그럼 당장에 물량이나 매출액은 많이 찍히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비나 물류비나 아니면은 그쪽의 물류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고정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한다든가 네. 뭐 아니면 재고 부담을 우리가 떠안는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해당 시점의 이익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뭐 충당금을 쌓는다거나 뭔가를 생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수출 데이터가 찍혔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환호하기에는 음식료업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드러났잖아요. 수출 데이터가 잘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매우 안 좋게 나온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그래서 K푸드라는 테마는 이제 거의 뭐 많이 사라진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 업이 얼마나 가혹한 업인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건 어렵지 않은 게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출이 얼마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느냐까지도 봐야 한다. 요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포인트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검토해야 하는. 근데 이게 참 그 계산해내는 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남들이 기대하는 게 과연 그 기대치를 실제로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서 뭔가 빠뜨린 여지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봤을 때 수출 데이터 잘 나오니까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고 이런 밸류체인에서 여러 가지 가혹함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음식료를 만든다는 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둘 다 많이 드는 굉장히 가혹한 업이에요. 일단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원재료를 소싱하는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재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원재료가 그렇죠. 원재료의 그 유통 보관 기한이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만드는데도 공장도 꽤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그 공장이 굴러가는 거고 거기에서 또 인건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물류비도 많이 들고 마케팅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입맛을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비자의 입맛은 굉장히 다양하고 맛이라는 게 우리가 맛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맛이라는 게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는 그 시점에서의 주변의 온도, 습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뭐 내가 얼마나 배고프냐 등등등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맛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드는 제조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잡는 어떤 제품을 소비자에게 딜리버리
하는 과정이 상상외로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서 수출을 잘 해내고 이익을 많이 뽑아내는 회사는 상상외로 퀄리티가 뛰어난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출에 성공하고 수출해서 이익까지 잘 낸 회사와 수출 데이터만 잘 나온 회사 간의 퀄리티 차이를 사람들은 인식하기 어려웠던 거고 거기에서 좀 많은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숫자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리미엄의 조건에서도 그 수출을 해내고 거기에서도 좋은 이익을 뽑아내면은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감각이고 입맛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보수적인 감각이라 하면 다시 말해서 한번 입맛이 뭐 길들여졌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계속 사 먹잖아요. 바꾸기 어려워. 네,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수출 데이터 모멘텀에 굳이 아주 높은 중요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특정 뭐 매운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애들 유행 아니야? 뭐 애들 학교 앞에서 그냥 유행처럼 사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벌써 한 7, 8년 더 됐죠. 그렇죠?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게 또 해외에서도 또 검증이 되고 있으니